바람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며 나무잎을 쓸고 지나갔다. 70세의 윤봉자는 찻잔을 손에 든 채 오래된 나무집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산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산은 그녀의 삶이자 안식처였다. 아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막을 깨뜨렸다. 날카롭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공기를 갈랐다.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말하는 42살 된 외아들 나진우. 정장을 입고 반듯한 태도로 말은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다는 불평과 함께 이 산이 그냥 놔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이 이어졌다. 개발 허가가 슬슬 풀릴 것 같다며 타이밍은 지금이 딱이라고 했다. 봉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심코 손에 쥔 찻잔이 조금씩 흔들렸고 차가운 녹차가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아들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했다. 여기가 그에게는 그저 땅일 뿐이냐는 물음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조용히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장윤경이 나섰다. 법무팀 출신답게 말투는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들여다 보였다.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래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 산을 잘 활용하면 봉자의 노후도 나아질 거라는 말. 그러나 그 모든 말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봉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윤경은 그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전기도 자주 나가고 마트까지 한참 걸리는 이곳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서울로 내려와야 할 테니 땅 명의도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이제 좀 비켜주세요라는 메시지는 선명했다. 봉자는 잠시 침묵했다.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이 산은 그녀와 남편이 함께 손으로 일구고 두 손으로 가꿔온 곳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 뒤로 봉자는 혼자서 숲길을 정리하고 나무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작은 장독대 옆으로 심은 감나무는 남편이 손수 심었던 그 나무 그대로였다. 진우는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며 산으로 오는 길의 진입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류 봉투를 툭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무거운 침묵 속에 더욱 크게 울렸다. 거기엔 지분 이전 동의서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봉자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그날따라 다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어차피 봉자의 나이에 혼자 산을 관리하는 것도 한계이니 자신들이 알아서 더 좋게 활용해 주겠다고. 부동산도 움직일 시기라 좋은 기회라고. 봉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일그러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봉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용히 중얼이든 말이 흘러나왔다. 그 감나무는 진우의 아버지가 심은 나무라고. 진우도 그 옆에서 뛰어놀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봉자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멀찍이 치워놓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그녀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찻잔은 끝내 비워지지 않았다. 그 차가운 녹차는 식은 채로 탁자 위에서 떨고 있었다. 70, 10세 윤봉자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문득 스쳐 지나갔다. 아직 입춘도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 아침, 그녀는 해가 막 트기 시작한 숲속을 남편과 함께 걸었던 때, 얼어붙은 땅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가느다랗게 스며들고 있었다. 남편 강도섭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이 자리에 감나무 하나 심자고 가을의 주홍빛으로 물들면 얼마나 곱겠냐고. 그 말에 봉자는 살짝 웃었다. 그때 그녀는 30대 후반이었고 도섭은 40을 간 넘겼을 무렵이었다. 아직 희망과 꿈이 가득했던 시절. 둘은 퇴직금을 탈탈 털어 이 산자락 아래 조그만 통나무집을 지었다. 세상이 다들 서울로 올라간다 할 때 그들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왔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도섭의 말이 봉자의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다. 사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무는 손준 만큼 자라준다고. 그 말에 봉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맞아, 당신 말이 맞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흐르며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줄은 그때의 봉자는 몰랐다. 서울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왔을 때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다. 좋은 직장 놔두고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니.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친척들은 한심하다는 눈길을 보냈다. 아이들은 학교가 멀다고 투덜댔고 봉자의 시어머니도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도섭은 말없이 낫지를 하고 비탈진 땅을 다듬어 텃밭을 일구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흙을 파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때로는 비에 젖은 채로 산을 오르내렸다. 봉자는 그의 등을 보며 세상과의 거리를 서서히 잊어갔다. 그에게서 풍기는 흙과 풀의 향기가 어느새 봉자의 옷에도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산속 생활도 나름 재미가 있었다. 아침마다 닭이 우는 소리에 깨어나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서 다 같이 비를 바라보았다. 여름엔 시원한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이면 담을 줍고 겨울엔 눈 쌓인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었다.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숨결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42살 나진우도 그땐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숲길을 뛰어다니던 아이였다. 작은 손이 봉자의 손을 꼭 쥐고 매미 소리에 깜짝 놀라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진우의 맑은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굵은지, 저 풀은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봉자는 아들의 궁금증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다. 느티나무는 수백 년을 산다고, 꾸지뽕나무의 열매는 약이 된다고. 그 시절의 진우는 웃음을 자주 터뜨리던 아이였다.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던 아이. 밤하늘의 별을 세다 잠든 아이. 그 맑은 눈빛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봉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런데 세월이 참 야속했다. 도시에 올라간 뒤 진우는 점점 변해갔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오던 아이가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말투는 날이 서기 시작했고, 왜 아직도 시골에 있어요? 엄마, 그만 좀 내려오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입에 붙었다. 봉자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등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봉자는 그런 변화에 서운했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었다. 자식이란 게 원래 그렇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세상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며
봉자는 산과 함께 조용히 나이 들어갔다. 남편 도섭이 갑작스레 쓰러졌던 것도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겨울이었다. 감나무 가지에 눈꽃이 맺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자라던 날. 그날따라 밤하늘이 유난히 밝았고 집 마당엔 들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도섭은 마지막까지 봉자의 손을 꼭 쥐었다.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말을 이었다. 봉자 씨와 여기까지 잘 왔다고, 애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 혼자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새벽녘 조용히 숨을 거뒀다.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봉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섭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봉자는 몇 날 며칠을 울며 산을 돌았다. 무덤 곁에 자리를 펴고 밤을 새우며 그가 남기고 간 나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느끼며 도섭의 숨결을 찾았다. 나무에 스며든 그의 영혼을 붙잡고 싶었다. 그 이후 15년, 그녀는 이 산과 함께 살아왔다. 가끔은 마을 아이들에게 산의 나무 이름을 가르쳐주고, 버섯철이면 이웃과 나눌 버섯을 따고, 봄이면 꽃차를 말리고, 가을엔 감을 땄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산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도섭이 심은 나무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작은 행복이었지만 그 속에서 봉자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산을 팔라니, 그 감나무 옆에 묻힌 남편의 무덤을 밀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겠다니, 봉자의 숨이 멎는 듯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봉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주름진 눈꺼풀 아래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산은 그냥 땅이 아니라고.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고, 진우 아버지의 숨결이고, 진우가 뛰놀던 곳이라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자식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봉자는 알고 있었다. 추억은 팔 수 없지만 땅은 살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봉자의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혀두었던 노트 한 권을 꺼내고 그 안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 노트에는 남편이 남긴 등기 서류의 복사본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산의 유언이 담겨 있었다. 도섭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과 봉자가 지켜온 비밀. 아직은 조용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의 불씨. 이른 봄 산자락엔 눈 대신 안개가 내려앉았다. 윤봉자는 마당을 쓸며 뽀얗게 피어오른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채우고 나가면서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다. 감나무 가지엔 작은 새 몇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채우는 순간 갑자기 굴삭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산 아래쪽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새들을 놀라게 했고 작은 날갯짓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다. 봉자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나진우 42세. 반듯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산 위 작은 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옆엔 며느리 장윤경,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따라붙었다. 하나는 중개업자처럼 보이는 남자, 다른 하나는 건설회사 쪽 사람으로 보였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모습은 이 조용한 산자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진우의 말이 봄바람을 가르며 들려왔다. 오늘은 중요한 분들을 모셨다며
어머니도 언젠간 떠나야 한다는 말.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봉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는 듯 했다. 진우는 여기 땅에 들어올 진입로부터 보려 한다고 했다. 봉자가 동의만 해주면 멋진 단지가 들어설 거라고. 땅값은 배로 뛸 거라고. 진우는 아예 도면까지 꺼내어 봉자의 눈앞에 펼쳤다. 종이 위에 그려진 선들과 도형들이 봉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도면 위에 그녀의 집이 빨간 선 안에 찍혀 있었다. 1단계 철거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봉자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 했다.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지어올린 보금자리가 단 3글자로 정의되어 있었다. 봉자는 말없이 도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진우야, 내가 이걸 만들었니? 진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직접 구성했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사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묶여 있는 것만 좀 정리되면 된다고.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회한도 없었다. 그저 사업가의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 윤경이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이제 혼자서 숲 관리하는 것도 한계라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정함이 봉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말에 봉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안으로 침잠한 듯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진짜로 이 감나무도 베겠다는 거냐고. 그 말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심었던 그 나무, 아들이 자라며 뛰어놀던 그 나무, 모든 기억이 담긴 그 감나무. 진우는 눈을 피하며 도면을 정리했다. 어머니, 감정은 좀 빼고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살아야지 나무가 중요하냐고. 그 말에 봉자의 눈가가 단번에 흔들렸다. 사람이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에게 이 산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봉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마당 끝까지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마당 끝에는 남편 도섭의 무덤이 있었다. 낡은 돌비석엔 손수 새긴 글자가 희미해져 있었다. 이 산에 우리의 숨결이 머물기를. 비석을 어루만지는 봉자의 손길에는 15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걸 본 윤경이 조용히 진우의 팔을 툭 쳤다. 여보, 이건 좀 생각보다 감정적이시네. 그냥 서류부터 넘기자고 하자. 낮은 목소리였지만 봉자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 한순간 그녀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차가운 계산과 냉정함이 섞인 얼굴. 하지만 진우는 못 들은 척하며 다시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금 투자자들도 대기 중이고 가족이니까 우선권을 드리는 거라고. 그 말에는 어떤 가족에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저 거래를 서두르는 조급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 말에 봉자는 비로소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였다. 그 눈빛 속엔 낯선 사람이 있었다. 한때 자신의 품에서 자랐던 그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봉자의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진우야, 넌 어릴 때 이 나무들 품에서 자랐지. 산이랑 얘기하고 나무가 말을 한다며 뛰어다녔잖아. 그땐 엄마한테 감나무에 이름도 붙여줬다 했었어. 그 말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그땐 애였으니까. 지금은 사업가라고. 추억으로는 먹고 못 산다고. 어머니. 그 말이 내리꽂히듯 떨어졌고 봉자의 귓가엔 남편 도섭의 유언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넘기지 마. 그건 흙이 아니라 시간이다.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찮은 존재였니? 이 산도, 나도 그냥 내 인생의 불편한 짐이었어. 그 말에는 1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모든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듯한 아픔,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이 헛되어 버리는 듯한 절망. 그 순간 며느리 윤경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냐고. 지금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엔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그건 협박이었다. 차가운 현실의 칼날을 들이대는 협박. 순간 감나무 너머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 퍼졌다.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봄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봉자의 발밑에서 바람이 일었고 그녀는 묵묵히 등을 돌렸다. 작은 몸이지만 산처럼 단단한 의지가 그녀의 등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이 땅을 준 적도 없고 넘길 마음도 없다고. 이건 남편과 자신 두 사람이 묻힌 삶이라고. 그 말에는 더 이상의 타협도 물러섬도 없었다. 단단한 산과도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도면을 찢듯이 접어들었다. 그래요, 어머니.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린 더 이상 손 놓고 안 있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진우와 윤경, 그리고 낯선 남자 둘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들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이 떠난 마당에 하얀 감꽃이 한 송이 바람에 떨어졌다. 봉자는 조용히 그 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두고 중얼였다.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곧 진짜 바람이 불겠다고. 그 말에는 깊은 예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견하는 듯했다. 봉자의 손바닥 위에서 하얀 감꽃이 봄바람에 살짝 떨렸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마치 도섭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이. 봉자는 그 꽃을 감나무 아래 조용히 내려놓았다. 눈물은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울고 있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던 날이었다. 산 너머에서 일어나는 먼지 바람이 길목마다 쌓이듯 윤봉자의 마음에도 짙은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다. 세상과 자식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그녀의 평온을 뒤흔들고 있었다. 70세 윤봉자는 며칠째 밤잠을 설쳤다. 잠들려 하면 아들 진우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며느리 윤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산을 한 바퀴 돌았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더듬으며 감나무 밑에 물을 주고 남편 강도섭의 무덤 앞에 가서서 말없이 인사를 올렸다. 조금씩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봉자는 감나무 가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도섭 씨, 저 아이들. 이젠 아버지 얼굴도 잊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 그 세월 동안 변한 것은 나무만이 아니었다. 그 말 끝에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봉자는 놀라 돌아봤고 숲 입구엔 말끔한 차림의 남자 둘이 뭔가를 촬영 중이었다. 정장 바지에 셔츠를 갖춰 입은 그들은 이 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한 남자가 가볍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시조사단이라고.
현장 점검을 하러 왔다고 했다. 봉자는 조심스레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도시미래개발 주식회사 전략기획실 담당 이창훈. 작은 글씨가 봉자의 눈에 크게 다가왔다. 도시미래개발. 그건 아들 나진우가 일하는 회사였다.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긴 사유지인데 어떤 허가로 들어온 거냐고 물었다. 그녀의 말에 남자는 곤란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진우 이사님 말씀을 못 들었냐며 개발 사전 조율 때문에 미리 현장 조사를 시작하라 했다고. 기왕이면 어머님께도 설명드릴 겸 방문했다고. 그 순간 봉자의 얼굴에 서서히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진유가 결국 일을 시작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감나무 잎을 훑고 지나가며 우두둑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도섭의 영혼이 뭔가 말하려는 듯했다. 봉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지금 그 종이 다 들고 내려가라고. 여긴 아직 자신의 땅이라고.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난처한 듯 눈치를 살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챙겨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봉자의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마을 회관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산자락 일대 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장소 정설리 마을 회관 주관 도시 미래 개발. 검은 글씨로 적힌 공고문을 읽는 동안 봉자의 심장은 무겁게 뛰었다. 이미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봉자는 그 종이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자 묵묵히 펜을 들어 직접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는 손에서 살짝 떨리는 사인 한 획을 조용히 남겼다. 그 작은 행동에는 7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무관심했다. 오래된 나무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종이 넘기는 소리가 회관을 채웠다. 그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던 봉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정면을 꿰뚫고 있었다. 그 앞에 선 발표자는 바로 아들 나진우였다. 그는 넥타이를 바짝 조이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 개발은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고, 마을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어머니께도 조만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그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다면서. 그 집이 중심부라던데 거기 안 팔면 개발도 못 한다며. 작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었다가 가라앉았다. 봉자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신성한 공간을 열어보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종이 위에 도섭이 돌아가시기 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선명했다. 봉자 씨, 이 산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고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지켜줘요. 진우가 힘들면 도와주되 탐욕에 물들면 거절해요. 사람보다 더 깊은 건 산이니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봉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5년 전의 글씨체, 15년 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을 뻗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봉자는 결심을 굳혔다. 새벽녘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정선군청을 찾아갔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관공서 특유의 냄새와 소음 속에서 봉자는 담당 창구를 찾아갔다.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공동생태보존 서약서라고 말했다. 정선 산림청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담당자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여기 포함된 구역은 현재 개발 계획 핵심 구역이라는 말에 봉자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다. 그러니까요. 라고 봉자가 대답했다.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았어요. 이건 보존 대상입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세월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말이 산을 뒤흔드는 진짜 첫발이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폈다.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고 기록이 남아 있었다. 봉자가 말한 것처럼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장소였다.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봉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선군청 창문으로 보이는 저 멀리 산줄기가 마치 그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산과 도섭의 기억, 그리고 법률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오산 속봄은 언제나 조금 느리게 온다. 들국화 대신 들복숭아꽃이 먼저 피고 감나무 잎도 아직 연두빛으로 겨우 피어나는 중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 자연의 리듬 속에서 70세의 윤봉자는 작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향긋한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손끝에 전해지는 찻잔의 온기처럼 요 며칠 사이 마음에도 조금씩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며칠 전 정선군청에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윤봉자 어르신, 서류 검토 마쳤다고. 해당 구역은 국가 지정생태보존 대상지로 잠정 분류됐고 개발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자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그 말에 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 도섭과 함께 남겨둔 한 장의 서약서가 결국 이 산을 지켜낸 것이었다. 15년 전 도섭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써둔 그 서약서. 그것이 지금 와서 빛을 발한 것이다. 세월은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감나무 아래 작은 돌무덤 앞에서 봉자는 낮게 중얼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보다 깊은 건 산이에요. 그리고 정직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무덤 너머로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단단하게 머물렀다. 도섭의 영혼이 그 말을 들었으리라 믿으며 봉자는 그날 밤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통의 편지가 봉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우편 배달부가 놓고 간 흰 봉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봉투엔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낮인 후 올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글씨체. 그것만으로도 봉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기도 전부터 손끝이 싸늘해졌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자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엔 진우의 손글씨로 써 내려간 진심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돈을 줬다 보니 사람을 잃고 기억을 잃고 결국 저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지금 회사에서도 물러났다고. 잘못된 투자로 손해가 컸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이젠 조금 쉬면서 어머니 곁에서 잘못을 풀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본다고. 그 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왜 어머니가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혹시 다시 한 번만 아들로서 인사드릴 기회를 달라고. 그 편지를 쥔 봉자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글씨체에 담긴 후회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찻잔 안으로 뚝 하고 떨어졌다. 투명한 물방울이 차 위에 번지면서 봉자의 마음도 함께 번졌다.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번째 종이를 펼쳐볼 수 있었다. 그건 진우가 직접 쓴 개발 철회 확약서였다. 법적인 용어와 단단한 글씨체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 끝엔 낯설 만큼 단정한 진우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어릴 적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진우 사이에서 무언가 연결점을 찾으려는 듯 봉자는 그 서명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봉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파 조금은 힘겨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감나무씨 하나를 묻으며 말했다. 잘했어. 그래도 돌아올 줄 알았어. 나무는 베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다. 씨가 남으면 또 자라거든. 그 말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지혜와 어머니로서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진우는 정말산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에 번듯한 정장 대신 소박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여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옛날 봉자의 아들을 닮아 있었다. 맑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진우가 그 눈 속에 다시 깃들어 있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많이 늦었죠.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회한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말에 봉자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만나는 순간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오래 묵은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체온만큼은 분명 진심이었다. 봉자는 말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 하지만 마음을 돌리는 데엔 자격보다 용기가 더 필요해. 그 말이 진우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벽이 봉자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산 아래 작은 집을 수리하며 하루하루 봉자의 일손을 도왔다. 감나무 가지도 함께 정리하고 지붕도 새로 덧씌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봉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모자 사이에 얼어붙었던 감정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웃들도 진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장은 말했다. 피보다 진심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집은 진심이 남아있는 집이네. 그 말이 진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봄이 다 지나갈 무렵 윤봉자는 마을 생태보존 대표로 위촉되었다.
군에서 그녀를 전통살림문화 보존 공로자로 선정한 것이다. 작은 기념패와 함께 그녀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봉자에게는 그런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봉자는 고개를 숙여 말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숲이, 이 나무들이 지켜달라 했던 겁니다. 그 겸손한 말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면 옆자리에 남편 도섭이 아직도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 때면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평온하게 중얼였다. 이 산은 이제 지켜졌어요. 그리고 다시 연결됐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피보다 깊은 뿌리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나눌 시간이 있었다. 서두를 필요 없이 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마당엔 감꽃이 수북히 떨어져 있었고 햇살은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꽃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다. 그리고 그 위로 새순처럼 다시 피어난 작은 평화가 살며시 내려앉고 있었다. 봉자와 진우, 그리고 이 산의 모든 생명들 위에 산자락에 서서 봉자는 감나무 아래 도섭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이제는 알았다. 물질은 사라져도 정직과 사랑은 남는다. 가족의 끈은 때로 느슨해질지언정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 이 산이 그랬듯 사람의 마음도 개발되고 훼손될 수 있지만 본연의 순수함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봉자와 도섭이 심은 감나무처럼 한 번 뿌리 내린 진실의 씨앗은 세월이 지나도 결국 열매를 맺는 법이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비가 내려도 씻겨가지 않는 가치. 그것이 봉자가 평생을 통해 얻은 지혜였다.